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이 한국형 항공모함,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경항모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경항모를 중대형 항모로 키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재기를 KF-21, 우리 국산 전투기를 함재형으로 개조해서 탑재하는 방식을 연구 중인데, 그런 내용이 DX 코리아에 게재가 전시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게 F-35B보다 나은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중국이 정말 이게 뭐 대함 미사일도 아니고 또 대함 어뢰도 아니고 이상한 아주 이 컨셉대로라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대함 공격 무기를 만들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5가지 단신 보겠는데요. 대만 육군용 M1A2T 에이브람스 전차가 추고되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 미국에게 그냥 뭐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냐, 눈탱이를 맞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 어떤 전차인지 한번 보겠고요. 또 이탈리아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만 쓰고 있는 아리아떼 전차라고 있죠. 그 아리아떼 전차 워낙 지금 오래되고 이제 진부해졌으니까 그걸 좀 개량한다. 그래서 2035년까지는 쓴다라고 하는데, 어떤 개량이 들어가는지 또 가성비는 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만 육군용 M1A2T 전차가 출고되어 미국에서 대만 인수 요원들에 대한 운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알려진 M1A2 SEP V3 모델이 아니라 M1A2 SEP V2 모델인데 아무래도 대만 사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누가 더 큰 밥그릇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독일과 프랑스의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는 FCAS 프로그램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대로라면 2050년이 되어서도 FCAS 전투기가 등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소사에 플랜 B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특수부대 대규모 확충 작업을 진행 중인 폴란드가 특수부대의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특수작전용 저소음 전기 자전거를 대량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평야지대는 물론 산악지형에서도 대단히 유용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도 유사 무기체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하게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바이락타르가 중동에서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UAE가 바이락타르 TB2 무인 공격기 120대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2035년까지 사용할 잠정 주력 전차로 C1 아리아떼 전차의 개량형을 공개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를 교체하고 장갑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완성 시제 차량에 대한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만 육군용 M1A2T 에이브람스 전차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시험평가 교육, 운용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대만이 사기 전에 호주도 사고 폴란드도 사고 그랬죠. 그래서 이 호주와 폴란드는 이 M1A2 SEP V3 버전을 샀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이후에 전차를 사게 되는 대만도 이 V3 버전을 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버전 2, V2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V2 버전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전자장비가 V3 버전보다 더 낙후되어 있고 장갑 재질도 더 구형이라서 방어력도 약하고, 그리고 포탄도 아주 구형 포탄을 써서 관통력도 약하고 그런 버전을 대만에게 줬는데 이게 중국의 압력에 미국이 굴복한 것은 아니냐, 아니면은 중국에 대한 눈치를 미국이 스스로 너무 보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이 대만의 처지가 정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격력을 보면 이 관통력이 한 600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K1A1 전차하고 거의 똑같은 주포죠. 근데 우리는 텅스텐 이 탄을 갖다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K1A1 44 구경장 같은 이 120mm 탄은 한 650mm를 관통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이제 한 600mm. 또 방어력도 우리 K2 전차, 흑표 전차가 한 1000mm 정도의 방어력을 가진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 600mm 정도의 방어력밖에 안 돼서 웬만한 3세대 전차의 날탄 공격에는 뚫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거든요. 이런 걸 대만에게 준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F카스 전투기인데 이 F카스 전투기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스페인 이런 나라가 붙어서 6세대 전투기 만드는 사업인데 독일의 에어버스 그리고 프랑스의 다소가 서로 간에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돼야 돼 하고 경쟁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독일은 여기에서 발을 빼는 차원에서 F-35를 도입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가스 이거 2050년대도 못 나온다. 그러니까 플랜 B 준비해라 라고 프랑스 공군 고위 관계자가 다소에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 유로파이터 할 때도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프랑스 따로 나가서 라파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들은 너무 고집이 세고 또 자기들의 이권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이 공동사업하면 안 돼요. 자, 전기자전거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서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산책로에서도 타는 분들 많으시던데 조용하죠. 전동 모터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걸 폴란드 특수부대들이 이동용으로 탄다. 시속 한 40km로 막 달릴 수 있고 또 페달 저으면 또 충전도 좀 되고 하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평원이 많으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워낙 험준한 산악이 있어서 이 폴란드보다는 조금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임무에 따라서 이번 임무엔 산악자전거 타고 가자 하면 타고 가고 그리고 굳이 이걸 회수해 온다 그럴 필요 없죠. 임무가 그냥 어디까지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걸 버리고 이제 타격하고 돌아온 뭐 이런 거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 특수부대에도 이 전동 산악 자전거 뭐 전부 다 장비할 필요는 없는데 팀별로 또는 대대별로 몇 대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 이 바이락타르의 기술이사죠. 셀주크 바이락타르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사위죠. MIT 공대를 졸업했는데 그 사람하고 이 자기 장인이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전경유착의 그냥 뭐 표본적인 그런 모델인데 그런데 전경유착의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된 거죠. 전 세계 지금 뭐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경유착해도 이렇게 좀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주 저가 100만 달러짜리 이 무인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으니까 UAE도 우리도 사자 해서 120대 도입한다는 겁니다.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참 못생겼죠. 전차 3세대 전차 이탈리아가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3세대 전차 아리아떼인데 이게 워낙 방어력도 약하고 뭐 관통력도 약하고 하니까 이제 2035년 유로 탱크가 나올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옆에 사이드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뭔가 장갑을 덕지덕지 갖다 붙였고 근데 왜 앞에는 또 안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측면 장갑, 포탑 측면 장갑 또 장갑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 한 20cm 이상 되는 장갑을 갖다 붙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방어력을 높였는데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지면 엔진 출력은 따라와 주는지 그리고 공격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K2를 사든지 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거 2035년까지 버티고 폴란드는 우리 한국하고 K3 전차 공동 개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에게 니들 K3 전차 사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2035년까지 이거 가지고 버티면 나중에 K3 전차 꼭 사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시스키밍 수준을 뛰어넘는 C다이빙 대함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은 아닌데 과연 중국 기술력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초공동 어뢰 시스템의 개념을 혼합한 신개념의 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현재 설계 심사가 거의 끝났다고 중국 국립국방기술대학 연구진을 이용해서 복수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 현지 시각 9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립국방기술대학 항공우주과학 및 공과대학 연구팀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이 미사일은 길이 5m, 직경 533mm로 일반적인 대함 미사일보다는 작지만 초음속 비행 능력은 물론 초고속 수중 항주가 가능한 획기적인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200km 밖에서
군함이나 항공기에 의해 발사된 직후에 10km 고도에서 마하 2.5의 속도로 비행해 표적 전방 20km 지역에서 급강하해서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어뢰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어뢰 모드로 변환된 미사일은 동체 외벽에 초공동 영역을 만들어 이 안에서 고속 비행하는 형태로 시속 370km라는 빠른 속도로 표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 미사일은 수심 100m까지 들어가 회피 기동까지 실시하며 표적에 접근할 수 있다는데요. 표적에 접근하면 선체 하부 취약점에서 폭발해 거대한 버블제트를 일으켜 대형 전투함도 일격에 두 동강 낼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연구진들의 주장입니다. 중국은 초음속 대한미사일 기술과 초공동 어뢰 기술을 모두 가진 국가로 이들 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전 세계에서 오로지 중국만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다른 무기 선진국들은 바보여서 이런 무기를 내놓지 않은 것인지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km의 높은 고도로 초음속으로 비행을 하다가 상대 타겟 군함의 한 20km 전방에서 쫙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바다로 쑥 들어가는 거죠. 이때부터 다시 어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홍상어 뭐 이런 것들이 한 20km 밖에서 쏴가지고 비행을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적을 이제 공격하는 뭐 그거의 아주 장거리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홍상어는 물에 들어가서 또는 미국의 아스록도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뢰 모드로 뭐 예를 들어서 시속 50노트, 시속 35노트 이런 식으로 주행해서 이제 적 군함에 돌입을 하는 그런 어뢰죠. 그런데 이거는 시속 370km로 물속에서 항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회피하고 유도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문과 출신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 이게 지금 초공동 그러니까 이 어뢰가 물속에서 달리면 항주를 하면 그 앞에다가 어떤 그 기포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캐비테이션을 쫙 형성시켜 가지고 진공 형태를 만들어요. 계속 하면서 기포를 만드는 거죠. 기포를 무지무지하게 빨리 만들어서 그렇지만은 이 어뢰는 앞에 기포는 계속 형성되니까 어뢰는 저항을 받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제 가는 그런 초공동 기술인데 이거 1980년대 소련이 만들어서 슈크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초공동 어뢰를 만들었죠. 그런데 왜 지금도 러시아는 이 슈크발을 대량 운영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그 슈크발이 그렇게 빠른데 다른 나라는 슈크발 같은 그런 초공동 어뢰를 안 만들까? 그 효용성이 없다. 왜? 직주 어뢰니까. 그러면 왜 직주 어뢰냐? 유도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음파 이 전파도 안 들어가니까 물속이니까 그 음파를 넣어야 되는데 넣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진공 상태인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유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회피도 가능하고 유도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10km의 고도로 날아오다가 이제 수평선 딱 지나가지고 수평선이 한 35에서 40km 되니까 이 마스트가 있는 군함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수평선 딱 지나와서 물속으로 다이빙 하는데 그게 한 20km 지점이다.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ESSM 같은 한 40km 날아가는 아주 고기동 미사일들 여기에 한 20km 또는 30km 지점에서 그냥 요격당해 버리는 겁니다. 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회피된다 또는 유도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뻥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이 중국의 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정부 들어 추진 동력이 시들해진 한국형 항공모함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군 당국이 한국형 항공모함을 수직 이착륙기 탑재 경항모가 아닌 정규 중형 항모로 건조하고 그 함재기로 KF-21 해상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DX 코리아 방산 전시회에서 KF-21 네이비 개발안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할 함재 전투기로 KF-21 기반의 KF-21 네이비를 개발하고 군 당국이 이에 맞추어 항공모함 건조 구상을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수의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9월 19일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9월 21일 개막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일명 DX 코리아 2022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KF-21 전투기의 해상 버전인 KF-21 네이비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KF-21 네이비의 개략적인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카이는 한국형 항공모함이 기존 형상처럼 스키 점프대를 이용한 스토블 방식이 아닌 사출기와 강제 착함 장치를 갖춘 중형급 정규 항모라는 전제하에 KF-21을 해상형으로 개조한 KF-21 네이비 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F-21은 멀티롤 전투기인 KF-21 블락 2를 기반으로 동체를 확장해 더 높은 이륙 중량을 확보했고, 이를 위해 주익 면적도 더욱 확대해 KF-21 공군형보다 전체적인 크기가 10에서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 측이 추산한 KF-21 네이비의 기체 가격은 1,500억 원으로 F-35B의 기체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무장 탑재 능력과 작전 반경 등 전체적인 전투 능력은 F-35B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카이 측의 주장입니다. 군 당국이 KF-21 네이비 버전을 실제로 채택할 경우 한국형 항공모함의 만재 배수량은 당초 계획되었던 3만 톤 규모에서 최대 7만 톤대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KF-21 네이비가 유무인 복합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한국형 항공모함이 진정한 전략무기로 완성되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KF-X, KF-21 이 보람의 전투기를 함재형 항공모함 탑재형으로 개발해서 우리 항모로 쓴다. 그 항모를 그러면 이 사출기로 쏘아야 되니까 항모를 더욱더 크기를 키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한국형 항공모함 첫 번째 연구 용역자였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7만 3천 톤짜리 항모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 라고 적었었고, 그걸 이제 해군본부 당시 해군수뇌부와 합의를 해서 그걸 이제 납품을 했는데, 그걸 이제 지난 정부 때 다 필요 없고 그냥 항모만 가지자. 왜? 그렇게 해야 이 정부가 안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홍보가 될 거 아니냐. 그게 또 선거 공약 중에 하나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되니까 항모라도 해서 선거에 활용하자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F-35B 탑재하는 경항모를 밀어붙였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 같은 사람의 반대, 또 우리 양식 있는 이 국민들의 인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되어서 경항모는 안 된다. 의미 없다. 뭐하러 하냐 그걸.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었고, 그래서 새 정부는 저도 뭐 그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항모 할 바야 안 하는 게 낫다. 하려면은 7만 톤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사출기를 쏘고 그게 조기 경보기를 탑재해야 된다. 조기 경보기 없는 전투기들 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항모에서 필요한 게 뭐냐? 적의 중심에 들어가서 적의 핵기지 그리고 적의 미사일 기지를 깨야 되는데 F-35B는 그게 안 된다.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는 없는데 그게 왜 되냐? 그래서 이제 이 정부는 KF-22를 개발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작전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KF-21은 스텔스기가 아니죠. 그래서 북한의 핵 시설이 살아있을 때 들어가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이 KF-21 블락 2를 가지고 만들 텐데, 이 블락 2의 KF-21 로드맵을 보면 나중에 მომ트, 그러니까 무인기하고 유무인 합동 복합 전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KF-21은 무인기를 지휘하고 그 무인기를 좀 덩치 크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러시아의 오호트닉처럼 좀 덩치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한 2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덩치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KF-21은 비록 스텔스기가 아니니까 적의 정신 깊이 못 들어가더라도 한 200km 후방에서 멈츠 상태로 이 유무인 복합으로 해서 무인기를 지휘해서 그 무인기가 벙커버스트를 북한 핵기지, 미사일 기지에 내리 꽂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 그러면 A사 레이더 탑재하고 이제 뭐 어떤 그 함대 방공 능력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의 또 육군, 해군, 공군 모두의 어떤 그 바람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국산 전투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좋은데 스텔스기가 아니다.
스텔스 시대, 스텔스기가 아니다. 그러면은 스텔스기를 만들면 된다. 무인기 만드는 건 쉬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유무인 복합. 어차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유무인 복합을 좀 스케줄 당겨서 만들자. 그러면 이제 여기 탑재를 하고 사출기, 미국이 지금 이멀스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수입하고, 그리고 조기 경보기 E2D 탑재해서 정말 진정한 항모로서의 위상을 한번, 능력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